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차오르 정렬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 불러보세요. 이 홍제동 김수미 허튼 말하지 않습니다. 잘생겼다 잘생겼어 2588 잘생겼다 2588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작심 인터뷰 두 번째 순서에서는요. 화제가 되고 있는 치매 조기 검사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기 치매를 발견하기만 해도 증상을 훨씬 더 완화하고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역시 돈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돈이 얼마나 들고 또 치매를 조기 검사를 했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어떤 것인지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김기용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검사만 받으면. 예? 네. 근데 검사 비용이 일단 얼마길래 이렇게 꺼려요? 네. 우선은 그 보고에서 나온 그 펫 영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게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 치매라는 거는 환자나 보호자가 느끼는 증상과 여러 가지 이제 심리학적인 검사 그리고 이제 영상 검사들의 결과를 합쳐서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예. 흔히 이제 머리 사진이라고 알고 있는 CT나 이 MRI라는 뇌 영상은 예. 뇌의 모양의 변화를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뇌가 병이 들어서 세포가 죽어서 없어져야 피로써 이제 변화를 알게 되죠. 예. 그렇지만 PET라는 뇌 영상은 예. 뇌 세포의 기능을 보기 때문에 뇌 세포가 죽기 전이라도 병이 들어 있으면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걸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매를 좀 더 조기 단계에 발견하는 데 유용한 검사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 검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 진단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병력이나 다른 신경심리학적인 검사, 뇌 구조적 영상 검사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 이 뇌 펫 영상 검사가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 페트 검사라는 게 원래 암에 대해서 암을 발견할 때 쓰는 검사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세포의 활동의 변화를 보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냥 암 같은 경우도 CT나 이런 구조적 사진을 찍었을 땐 표가 안 나는데 펫을 찍으면 암세포는 활동이 정상세포보다 증가되어 있는 걸 확인함으로써 암을 의심하게 되고 반대로 치매는 활동이 떨어져 있는 거를 봄으로써 이제 치매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원리로 검사에 활용이 됩니다. 그렇다면은요. 일반 치매 환자들도 페트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매의 어떤 그 진전 과정, 진전 정도를 알 수가 있겠네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모든 검사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건 아니고요. 예. 예를 들어서 병력으로 확실히 치매가 의심된다고 하는 분이 아직 MRI라는 구조적 영상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이런 아주 초기에 제한된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치매 원인 종류에 따라서 펫에서만 특징적인 대사 감소 패턴을 보이는 이제 감별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이라고 해도 펫을 무조건 다 이제 보험을 해주는 것은 아니듯이 이제 치매의 경우도 적정한 조건에 맞게 펫을 이제 보험에 적용을 해줌으로써 필요한 분들이 조기에 진단을 하거나 또 정확한 감별 진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급여화하는 방향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돼요? 얼마나 이 돈이 들어요? 이거 할 때?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전체 병원마다 좀 다른데 이번 그 조사에서 그 설문에 이용한 가격을 보니까 6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1회 촬영 비용이 아마 그렇게 그 조사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치매라면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는 혈관성 치매라고 그래서 왜 뇌경색이나 뇌출혈 네. 때문에 나타나는 치매, 또 하나는 알츠하이머, 이렇게 둘로 나누. 그거 말고 또 있나요? 네, 사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은 뭐 한 100가지쯤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알츠하이머 병이 이제 뇌가 점점 빨리 늙는 퇴행성 치매의 대표적인 병이라고요. 전체 치매의 한 3분의 2쯤 됩니다. 예. 그리고 혈관성 치매가 우리나라는 한 24% 정도 됐었는데요. 4명 중 1명. 예. 그게 지난 5년 동안 많이 줄어서 지금 한 17%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 말고도 뭐 루이 소체병이라든지 전축수엽 치매라든지 다양한 치매들이 있고요. 또 비타민의 부족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와 같이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의 장애 때문에 생기는 대사성 치매나 또 술을 너무 많이 드시거나 일산화탄소 중독이 돼서 생기는 중독성 치매, 뭐 또 교통사고 같이 뇌에 외상을 입어서 생기는 외상성 치매, 굉장히 다양한 치매 종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혈관성 치매하고 알츠하이머하고 어떤 게 예후가 더 안 좋습니까? 근데 그건 일반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혈관성 치매도 굉장히 그 안의 종류라든지 중증도가 또 차이가 나고요. 예.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경우도 또 빨리 진행하고 빨리 발병해서 빨리 진행하는 분들도 있고 또 늦게 발병해서 늦게 진행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일반적으로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적절하게 치료를 하고 적절하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병이든 혈관성 치매든 진행은 많이 늦추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원인 질환에 관계없이 알맞는 적극적인 대처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증상 완화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치매라는 게 한 번 걸리면은 치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치료의 개념의 문제인데요. 흔히 이제 치매 치료를 말씀하실 때 완치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완치가 되기는 어려운 병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고령에 생기는 질환들은 완치가 되는 병이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다 증상을 조절하고 진행을 억제하고 합병증을 막는 게 치료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면에서 치매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초반부터 적절히 약물 치료를 하고 예방이나 진행을 억제하는 데 좋은 생활을 유지할 경우에는 불편을 많이 줄이고 진행 속도도 현저히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예, 진행 속도를 늦춘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병세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언제냐 하는 거죠. 초기부터 치매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신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을 향후 8년간을 비교를 해보면은요. 8년 뒤에 요양시설에 입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해지는 확률은 5분의 1로 줄어들고요. 예.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들어가는 치료비는 6천만 원,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가족들이 써야 되는 시간은 8,000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을 바꿔놓기에 충분한 이 차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예방도 중요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얘기들 많이 민간요법 있잖아요. 노루궁뎅이 버섯, 예? 네네. 이런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노루궁뎅이 버섯을 예로 들면 그 추출물 중에 주요 성분인 헤리세논이나 에리나신과 같은 성분들이 세포라든지 실험 동물에서 알츠하이머 병을 일으키는 병리 소견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보고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물질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게 사람이 이제 복용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느냐는 건 임상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후보 물질 10,000가지가 나오면은 실제로 약으로 만들어지는 건 한 가지쯤 됩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효과가 있는 게 사람한테서도 먹어서 효과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현재는 남아있죠. 이런 이제 민간요법들은. 그래서 현재는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는 아직 없고요. 예.
그렇지만 실험실 검사에서 그런 연구 보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임상시험을 통해 빨리 이제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뭐 일반 분들은 고스톱 많이 치면 치매 안 걸린다 그러는데. 네,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예. 즐겁게 머리 쓰는 활동을 하는 거는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혹시 신문을 보시는 분은 이제 두근두근 뇌운동이라고 중앙치매센터가 만든 이런 이제 인지 훈련을 해보시면 또 뇌를 두루두루 여러 부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어쨌든 즐겁게 머리를 많이 쓰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일이군요. 그러니까 네. 그 속설이 아니군요. 고스톱 많이 치면 치매 안 걸린다는 게. 예, 근데 싫어하는 분을 억지로 치매 예방을 위해서 가르치고 해서 치는 거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요. 이제 본인이 즐겁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도박을 장려하려고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김기용 교수였습니다. 이번에는 좀 오랜만에 훈훈한 소식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소년범들의 아버지로 불리시는 분이죠. 부산가정법원의 천종호 부장판사가 비행 청소년 보호시설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하니까 언론사에 기고문을 보낸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천종호 부장판사 연결합니다. 천 판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천종호입니다. 예. 이 천 판사님이 국제신문에 기고문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소년 정책 관련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지난 3월 달에 사법형 그룹홈에 관해서 썼고요. 그거를 보고 국제신문 기자님께서 심층 취재를 하셔서 사법형 그룹홈의 어려운 현실을 잘 글로 써주셨습니다. 사법형 그룹홈, 이 어떤 겁니까? 예, 소년들이 재판을 받으면 예. 살인이나 속국의 같은 중한 벌을 받아야 될 아이들은 형사재판 절차로 하지만 그 단계가 낮은 아이들은 소년보호재판 절차로 통해서 소년원에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비행성이 낮고 경미하기 때문에 사회로 돌려보냅니다. 예. 돌려보내는데 결손가정 같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보호할 부모님들이 안 계신데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보호자를 대신해서 그룹홈을 만들었습니다. 사법부에서 주도한다고 해서 사법형 그룹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요? 예, 소년법에 6개월 머물 수 있고요. 자기가 원하면 6개월 더 해서 최장 1년까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1년이 끝나고도 돌아갈 집이 없어서 몇 년간 계속해서 머문 아이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전국에 이 사법형 그룹홈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예, 제가 창원에서 2010년 11월부터 시작했고요. 예. 예. 그래서 경남에 6곳, 부산에 6곳, 울산에 1곳, 대전에 1곳, 총 14곳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운영은 어떻게 무슨 돈으로 하죠? 현재 사법형 그룹홈은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복지지원법상에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 사법부에서 아이들 1인당 월 교육비 지급되는 돈 외에는 운영자들이 자기 집을 내고 나머지 운영비도 내고 아이들 생활비도 내고 뭐 공과금 등을 자신의 비용과 후원금만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운영이 어렵겠네요. 예,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리저리 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안 되고 있네요. 그래서 더군다나 또 기고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일본의 경우에는요. 전국에 58곳에 아동자립지원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비행청소년들을 보냅니다. 그곳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 예산 지원하에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시설을 견학하고 나서 가슴이 매우 아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해서요. 저 판사님께서 이렇게 소년원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의 어떤 행동이 교정된 케이스하고 이 사법형 그룹홈에서 아이들이 좀 더 좋아지는 거 비교했을 때에는 교육적 효과가 사법형 그룹홈이 훨씬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예, 소년원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이제 거의 소년범으로서는 가장 무거운 비행을 저질러서 가는 경우거든요. 예. 그런 아이들은 이제 소년을 마치고 나오게 되면 사회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사회 낙인도 찍혀버렸고요. 예, 그 아이들은 뭐 출원했을 때 재비행률이 30% 넘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저희 사회부품 그룹홈은 아이들을 생계적 비행 등으로 초기에 아주 나이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행성 교정에 굉장히 효과가 높고요. 예, 그런 아이들이 사회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을 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회 적응력도 굉장히 높고 예, 전국 소년들의 1년 재비행률이 보면요. 전체 11만 명 가까이 되는 소년들의 재비행률이 2013년도에 42% 가까이 됐거든요. 예, 저것도 담당한 아이들의 결손가정 아이들의 재비행률은요. 67%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형 그룹홈에 위탁된 아이들은 거의 99%가 결손가정 아이들인데 이들의 평균 재비행률은 30% 내외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궁극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굉장할 것 같거든요. 이게. 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아동자립 지원 시스템이 있고요. 미국에서도 일반 그룹홈과 사법형 그룹홈을 나누고 있다고 들었고요. 독일에서도 하임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그룹홈을 따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만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네. 이 그룹홈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자 이러해서 아동복지시설로 이 그룹홈을 좀 국가 지원을 받는 아동복지시설로 편입해달라 이런 편지도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국회의원들한테. 예, 지금 일반 그룹홈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예산 지원도 있고요. 있어요? 네, 저희들 사법형 그룹홈은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 그룹홈에 이 아이들을 비행소년들 보내려니까 받아들여 주지도 않고요. 네. 예,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을 물들인다고. 그래서 이제 사법형 그룹홈 비행청소년 전용 그룹홈이 필요해서 제가 어느 의원님을 설득해서 입법 발의를 해둔 상태거든요. 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 중이에요. 예. 근데 이거 이제 입법 발의를 해둔 상태에서 심의 중이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아니 필요한 법안들도요. 지금 이 정치권이 올스톱되는 바람에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듣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보건복지부 위원들과 부산 지역의 의원들께 제가 40몇 통의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셨군요. 좀 다른 정책도 급하지만 이 아이들을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 주역인 이 청소년들의 정책도 중요합니다. 빨리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웃지 못할 이 코미디인데요. 이 대학 평가했거든요. 대학도요. 근데 이게 대학 평가해가지고 낮은 등급을 가진 대학들은 어떤 이 벌칙을 가할지 이게 법안이 통과가 돼야지 되는 건데 이미 다 늦어가지고 이게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괜히 평가만 한 거 꼴이 돼버리거든요. 지금 이런 게 한두 군데에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편지를 쓰고 있지만 청소년 정책은 대한민국 정책에서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가장 후순위가 돼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비행청소년들은 청소년 정책 중에서 가장 우선이라서 그 실태와 실상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신문에 칼럼을 쓰기 시작했고요. 아이고. 근데요, 천 판사님은 왜 이렇게 이 비행청소년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저도 이 일을 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창원에 2010년 2월에 인사발령 받고 소년재판을 담당하라고 해서 하고 보니 우리 정부 역사가 지금 7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소년들 특히 비행소년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고 제가 또 어렵게 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이 아이들을 대변해주지 않고 있더라고요. 예. 저라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 이 관련 정책은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다. 아이를 아니 오히려 더 퇴보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긴장감에 제가 발로 뛰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유 근데 이게 상당히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뭐 저희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천판사님 같은 분 앞에서 진짜 부끄러워지죠. 예? 우리가 아닙니다. 살아가는데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살아가는데 전부 자기 생각만 하고 살지 이렇게 사회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건 이제 궁극적인 것은 그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이가 3명이나 있는데 예. 이 아이들이 훌륭하게 예. 자라고 또 좋은 이웃이 되게 길러야 할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만은 이 아이들 주위에 좋은 이웃이 없다면 이 아이들 삶이 팍팍해지고 어려워지거든요. 예, 그래서 비행 청소년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학교 성적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희망을 잃고 거리로 나선 아이들이 수십만에 이르는데 이런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좋은 이웃이 될 수는 없으니까 예. 어쨌든 한 명이라도 더 좋은 이웃으로 만들어야지만 내 살아간 아이가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법조인이십니다. 예. 아닙니다. 아유 아니에요.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네, 아유. 저희들이 받은 사법 권력은 국민께서 주신 거라서 국민이라는 게 특정 권력 청유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이 소외된 아이들도 국민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조금이라의 노력을 해야지만 저도 법관의 양심으로서 퇴직할 때 마음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참 예. 진짜 다 옳으신 말씀이세요. 어떻게 너무 옳으신 말씀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게 없네요. 근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예. 도와주시고 예. 부탁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가정법원의 천종호 부장판사였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8시 33분 22초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호영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화물차 사고가 많습니다. 화물차 사고가 많다는 점, 오늘 유달리 많다는 점 기억하셔야겠는데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송춘하들목 부근 1, 2차로에서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뒤쪽으로 정체가 되고 안현과 판교 사이로 32분 정도 밀리고 있고 판교에서 안현 쪽으로도 21분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신월과 부천 사이로 양방향 2분 정도가 더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서 국회대로 타신다면 신월에서 여의도 쪽으로 쭉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마포로는 마포대교 북단에서 공덕동 쪽으로 밀려가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는 구리 시계에서 종암동 쪽으로 23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판교에서 반포까지 12km 구간 밀리고요. 외곽으로는 잠원에서 서초까지만 밀려 있습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외곽 쪽으로는 목감 부근 밀리고 있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내달 6일이죠. 캐나다에서 여자 축구 월드컵이 열리는데 예? 여자 축구 대표팀 어제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다음 달 6월인데. 예? 이 본격적인 훈련이라는 거는 이 대표팀이 트레이닝 센터에 소집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고요. 예. 그 전에는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훈련하고 몸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소집된 거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었는데요. 예. 이제 그 휴식을 좀 갖고 난 뒤에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아무래도 유럽 선수들에 비해서 좀 체격하고 체력에서 좀 불리하기 때문에 이 여자 대표팀 윤덕예 감독은 특히나 체력 훈련을 강조하고 있고요. 뭐 훈련 시간 내내 선수들도 그렇고 감독들도 그렇고 뭐 고함 지르고 기합 소리 내면서 훈련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마치 뭐 군대 유격장 같은 분위기도 있었고요. 여자 대표팀이 아무래도 2003년 이후에 12년 만에 본선 진출이기 때문에 월드컵 첫 승과 16강을 목표로 하는데 분위기는 굉장히 좀 비장한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군요. 16강 가능성은 어느 정도예요? 그럼 몇 %다라고 이게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저는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 선수들 구성도 좋은 편이고요. 이 공격과 수비에서 이 밸런스도 좀 맞춰져 있습니다. 뭐 이 특히나 이 공격에서는 잉글랜드 무대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지수현 선수 있고요. 뭐 러시아에서 뛰고 있는 박은선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이 대표 선수로 발탁이 돼가지고 국제 경험이 많다는 것도 현 대표팀의 이제 그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훈훈한 축구 소식 하나만 더 알아보죠. 스페인 그 레알 마드리드의 호날두 선수 말이에요. 예. 뭐 축구에선 세계 최고의 선수인데 그런데 여기다가 선행하고 기부도 그렇게 잘한다 그러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뭐 레알 마드리드 호날두라고 하면은 뭐 이 세계 축구의 스타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좀 감춰졌던 면들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거든요. 예. 이 호날두가 뭐 올 시즌에도 스페인 프로축구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굉장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발생한 이 네팔의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5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85억 원을 기부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야, 이 놀라운 거는 뭐 이 기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예. 2004년에 인도네시아가 쓰나미 피해 입었을 때 직접 인도네시아로 날아가서 구호 활동을 했고요. 2012년에는 이 소말리아 어린이를 위해서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0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도 있는데 이 호날두가 몸에 문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왜 문신을 안 하냐 하면은 헌혈을 하기 위해서 몸에 문신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스포츠 스타로서의 어떤 이 윤리와 책임의식 그리고 사회적 의식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실력 이외에도 대단한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진짜 그러네요. 근데 이 정도로 유명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참 여러 가지로 뭔가 자기 관리가 철저히 해야 될 뿐만이 아니고 그 마음 자세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여기서 볼 수가 있네요. 예. 그리고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의 강정호 선수 말이에요. 시즌 2호 홈런 날리면서 활약이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아직 주전 자리는 꿰차지 못한 모양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주전으로 어떻게 나갈 가능성 없나요? 어제 이 강정호 선수 시즌 2호 홈런 날리면서 좋은 활약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뭐 이 정도 활약이면 이제 주전이 될 것 같지 않냐 이제 궁금해하시는데 일단 현재까지의 기록만 보면은 뭐 시즌 타율 3할 3푼 3리를 기록하고 있고요. 수비 실력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주전으로 나설 수 있는 기록을 충분히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츠버그에 워낙 뛰어난 내야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발탁되지는 못했고요. 피츠버그의 이 허들 감독이 이 강정호 선수 주전 발탁과 관련해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 매 경기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이제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 현재 정도의 기록을 몇 경기 더 꾸준히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주전 발탁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 김복준 수사반장이 출발 새 아침에 이 사건을 의뢰합니다. 수사반장의 사건 의뢰. 반장님,
오늘 사건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예, 오늘은 검찰청 구치감에서 그 자살 기도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뭐 앞에서 다 나죠.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중앙경찰학교 교수이신 김목준 박사님 나와 계신데요. 참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니 예. 주제가 나와가지고 곧바로 들어가려고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네. 근데요. 저기 오늘은 구치감이요? 예. 검찰청 내에 이제 그 구치감이라고 있어요. 미결수 된 사람들이 이제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나와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각 검사실에 조사를 받으러 이제 이렇게 가도록 하는 그 구치감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조사를 받으러 그러니까 구치소나 이런 데 있다가 검찰청이 오면 구치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부르면 가서 검사 앞에서 조사를 받고 이제 다시 좀 쉴 때는 다시 구치감에 갔다 그다음에 거기서 자고 먹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구치감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죠? 조사가 다 완료되면 다시 이제 교도소랑 그 구치소 쪽으로 다시 이제 호송이 되죠.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자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치감에서 이제 자살 사건이 일어나는 것.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구치감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분이 또 계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뭐 교도소 측의 원리인데요. 구치소 쪽에 그쪽에서 이제 각 지방 검찰청에 구치감을 만들어 놓고 구치감에는 이제 그 교도관들이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 내지 2명씩. 그러면은 이분들이 보통 근데 그 구치감이 넓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뭐 한 10여 명 단위로 이렇게 각 지방 검찰청마다 다 다르지만 따로따로 방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의 교도관이 이제 상주하고 있고요. 거기에 파견 나와서 상주하고 거기서 출퇴근합니다. 그 사람은 구치소로 출근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런데도 자살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 구치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교도관으로서의 근무 규칙 이거를 좀 소홀히 했다고 결과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교도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선을 띄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검사실에 그 교도관이 그 상주 근무하는 사람도 아마 그 검사실로 사람을 데려다 주러 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혼자 놔두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불렀다 그러면은 거기 10명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명 이제 부른 피의자를 이제 데리고 검사한테 간다 이 말씀이시죠. 그 사이가 공백이 있다 이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상주에서 반드시 지키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 사람을 하나 놔두고 그냥 밖에서 잠갔으니까 도주는 못한다고 판단하고 아마 다른 업무를 하러 간 것 같아요. 검사실에 사람을 데려다 주러 갔거나 그 사이에 이제 혼자 남게 되니까 이 사람이 화장실에다가 목을 맨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력이 부족해서 이제 그렇다. 근데 특히 이번에 그 자살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케이스였었어요? 이게 이제 아쉬운 부분이 그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요번에 조사 받는 거는 아마 전자금융거래법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받고 대질신문을 받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심정적으로 아주 불안감이 좀 가중됐을 텐데 그 이전에 다른 범죄로 이미 검찰로부터 10년의 구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10년의 구형을 받았다면 10년이면은 상당히 중범죄거든요. 그 죄명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이 사람은 심정적으로 엄청 그 심리 상태가 불안한 상태죠. 가중이 되는 거죠. 이 기간이. 만일 전자금융거래법 그게 이제 또 거기다 애드가 합산되면 합산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적 부담이 컸다. 심적 부담이 상당히 컸던 사람이고 또 면회 왔던 가족들 얘기도 뭐 들어보면 막 머리를 뭐 쥐어뜯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 교도관 근무 규칙에 있어요. 그 안에서 시선을 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관리를 좀 더 심도 있게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그러니까 이 목매서 자살했다. 목매서 자살했습니다. 화장실에다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옷으로 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선을 띄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절대 비우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수용자만 그 방에 놔두고 자리를 비워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사실 요새는 이 교도관 분들에 대한 어떤 또 인권 이제 차원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참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교도관 분들이. 맞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게 두 개의 단계로 볼 수 있는데 경찰서에도 유치장이 있어요. 예. 최초로 이제 구속되는 사람들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서 뭐 최장 10일까지 이제 있다가 검찰로 송치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최초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제 그 신체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알몸을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몸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는 수치스럽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데 또 감시하는 측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뭐 혹시 뭐 몸속에 어떤 흉기를 소지하고 당연하죠. 들어가서 자해행위나 자살할 수도 있고 예. 뭐 이제 뭐 끈 종류는 전부 다 이제 혁대라든지 끈 종류는 전부 다 압수하거든요. 영치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통제하는데 그 과정에서 인권과의 어떤 그 마찰이 가끔씩 야기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여성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더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여성 피의자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그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인데요. 심리적인 압박감도 아마 여성 피의자가 더 받을 수 있는 당연히 거 그럴 겁니다. 예.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성분들 그 상의 그 속옷 같은 것도 사실 이제 끈 종류는 그 착용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 끈 종류 때문에 여성 그 상의에 착용하는 기본적인 속옷 그 부분 때문에 그동안 그 인권적인 마찰이 굉장히 심했었죠. 근데 이제 그걸로 또 목을 매거나 이런 경우는 저도 많이 봤습니다. 일선에 있으면서. 정말 그래요? 경찰이나 이쪽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런 자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인원수만 늘린다고 얘기가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인원이 는다고 그래가지고 저 근무를 열심히 안 하면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은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교도관 근무 규칙이 있기 때문에 수용자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수용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그 시선을 떼지 말아야 된다는 그 규정을 위반한 거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이제 이분도 할 말은 있을 거예요. 뭐냐면 나도 시선 띄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이걸 양쪽을 동시에 하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그러니까 1인당 원래 그 수용자 1명당 그 호송하는 직원은 2명 이상이 붙게 돼 있어요. 그 규정은 칼같이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키려면 인원을 많이 이제 좀 해줘야 되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교도소 쪽에서 어떻게 이제 뭐 조치를 취할 입장이죠. 아니 근데 교도소의 입장에서 볼 때, 구치소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교도관 숫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조금밖에 파견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글쎄 이제 그런 애로사항 부분은 뭐 이거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하나 좀 제언하자면 검찰청 각 호실에는 또 그 입회계장 등 그 수사관이 존재합니다. 있죠. 그러면 그분들이 좀 자신들이 데려다 조사하는 사람들은 검찰청 수사관들이 와서 데려가고 수갑 채워서 하고 조사한 이후에 또 도로 데려다 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교도관들이 데려다 주고 거기서 검사실에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또 앉아서 감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끝나면 이제 그 수갑을 채워가지고 다시 이제 구치감으로 데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일단 검사실로 조사를 받으러 가면 뭐 그게 몇 시간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교도관이 거기 잡혀 있는 게. 그러니까 인원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그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원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검찰 각 호실에서 막 불러 제끼면 답답한 거죠.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완이라는 거는 업무 분담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사실 이 검찰 관련해서 자살을 했던 분들이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완종 전 회장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구조와 뭐 이 한두 개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심각한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얼마 전에 홍준표 경남지사도 아침 10시에 들어가서 새벽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밤샘 조사받고 막 이러는 것도 사람의 어떤 심리에 굉장히 압박감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맞습니다. 이제 심야 조사는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23시를 넘으면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뭐 대다수가 솔직히 본인의 의지보다는 수사관이 요구하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예. 사실 야심한 시각에 홀로 딱 어떤 그 조용한 그 장소에서 쫓기는 입장에서 조사를 받는 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엄청나게 가중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도 인권하고 관련이 되는 건 분명해요. 본인의 동의를 받는다 하지만 그래서 심야조사는 정말 가급적하지 않아야 되는데 뭐 최근에는 무슨 조사만 하면 심야조사 몇 시에 들어가서 밤새고 나왔다 하는 게 지금 기자분들도 아주 죽을지경이잖아요. 예, 이거는 진짜 사실은 좀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카드를 어차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카드를 다 까보이는데 그 나중에 다시 갔다가 다시 부르면은 결국은 그 자기가 보여준 카드로 오히려 방어를 할 수 있는 수단만 제공해 주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 조사하는 김에 한꺼번에 조사하기 위해서 늦기까지 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거는 또 뭐 저도 수사를 했던 사람이면 수사 효율적인 측면에서 피의자를 관리하는 거는 그건 뭐 인권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왜 그 수사 효율적인 방향으로만 모든 것을 조사를 합니까? 명백히 저 법치주의의 근간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어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검찰에서 거증 책임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지.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 번 데려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노출될 수 있으니까 밤새도록 조사해가지고 끝내겠다. 이런 그 어떤 시각은 지금쯤은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예. 제가 요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여성 이종 격투기 선수한테 말이에요. 예. 이 죽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기톱으로 나무 베는 사진을 올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송가연 죽이고 싶다. 진심으로 살인 충동 느낀다. 조만간 엔진톱 살 거다. 이런 글을 올린 네티즌한테 벌금형이 선고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우리 박사님 이 여태까지 이제 수사하시고 이런 거를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경험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 벌금형 선고라는 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초범인 경우일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이 아마 동종전과가 아마 몇 번 더 있다면 벌금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 댓글을 통하거나 인터넷상에다가 어떤 해악을 고지해서 정통방법상의 어떤 그 협박 고지가 됐다면 초창기에는 그 정도가 크지 아니하면 일단은 불구속하고 벌금 처리하는데 그게 이제 그 동종전과가 쌓이면 그때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그 인터넷상에다가 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면 좀 더 과감하게. 근데 예를 들면은 말이에요. 같은 협박을 했을 때 전화로 하거나 편지로 하는 거하고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어떤 SNS에 올리는 거하고 사실은 죄질은 똑같다고 봅니까? 뭐 일반적으로 같다고 보죠. 일반적으로. 같다고 보는데 이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했느냐 여부도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어떤 경우는 은밀히 나한테만 전달된 경우. 그 경우가 더 그 공포에 떨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죄는 똑같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규정돼 있는 그 죄명 그 정통망법상의 그 내용에는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 지금 요새 이런 협박이라든지 혹은 사이버상의 스토킹을 한다든지 그리고 스토커도 점점 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포에 떨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대처가 좀 너무 온건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해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피해를 당하시면 그걸 뭐 혼자서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고 일단은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어떤 피해를 당했다면 각 경찰서에는 지능범죄수사팀이 있거나 사이버범죄수사팀이 있어요. 지능범죄수사팀이 협박성 글을 뭐 편지를 받거나 전화를 받거나 이건 지능범죄수사팀에서 하는 거죠? 네, 지능범죄수사팀. 그 인터넷상에 뭐가 게재됐다 그러면 사이버범죄수사팀. 그 지능범죄수사팀하고 사이버범죄수사팀은 거의 한 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로바로 가서 신고하시고 어떤 그 구제, 협조를 받으셔야지 그걸 숨기고 있으면 나중에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이 범죄 심리라는 게 한 번 올려봤는데 상대 측에서 두려움에 떨기만 하고 한가할 의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자꾸 가중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능범죄수사팀이나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어떤 조치를 받으시는 게 본인한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했을 때 뭐 그냥 이번에는 참지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안 됩니다.
그 후에 더 좀 센 게 올 수가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은 특히 그 인터넷상에서 글을 게재하는 사람들이 속성이 뭐냐면요. 처음에는 한 5개 정도의 강도로 씁니다. 그 이후에 뭐 상대가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두려움에 떨거나 이런 경우면 이제 한 7개, 10개 계속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거는 대응 수위에 따라서 달라요, 상대방의. 그래서 반드시 상담이라도 하고 어떤 경고 조치 심한 경우에는 입건하고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서 구속영장도 신청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경찰학교의 김복준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